창가에 앉아 햇살을 바라본 지가 벌써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이 이 손등 위에 주름으로 새겨져 있고 창밖에 은행나무는 내가 이 집에 처음 이사 왔을 때만 해도 내키만 했는데 이제는 3층 지붕을 훌쩍 넘어섰지요. 나무도 사람처럼 세월을 견뎌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100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수많은 책을 읽고 수많은 사람을 떠나보내면서 깨달은 단 하나의 진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10%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말이 거창하지요. 그러나 풀어놓으면 참 단순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무엇을 하든 대략 그 10% 정도만이 내 것으로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글을 10편 쓰면 한 편 정도가 마음에 들고 내 글을 10명이 읽으면 1명 정도가 좋아해 줍니다. 내가 알게 된 사람들 중에서도 나를 진심으로 좋아해 줄 사람은 10명 중 1명 정도이지요. 마찬가지로 공모전, 취업, 그 밖에 어떤 도전이든 대략 90%는 실패합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면 어떤 분들은 가슴이 서늘해질지도 모릅니다. 아니, 인생이 그렇게 가혹한 것이냐고, 이건 패배주의가 아니냐고 반문하실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제가 100년을 살아보고 나서야 깨달은 것은 이 법칙이야말로 가장 따뜻한 낙관주의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 넘는데 그중 10%가 내 글을 좋아한다면 그 숫자는 500만 명입니다. 출판시장의 독자가 100만 명이라 해도 그 10%인 10만 명이 내 책을 좋아해 준다면 그건 평생을 두고도 다 만나지 못할 행운입니다. 내가 사랑할 짝 하나, 내가 머물 직장 하나, 내가 살아갈 자리 하나,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저 하나입니다. 그런데 10%나 된다니 사실은 선택지가 차고 넘치는 것이지요. 저는 일제강점기의 끝자락에 태어나 해방을 보고 전쟁을 겪고 보릿고개를 넘고 산업화의 굉음 속에서 청춘을 보냈습니다. 그 시절 우리에게는 100명이 지원해야 1명이 붙는 일자리, 1000명이 시험을 봐야 10명이 합격하는 자리들이 흔했습니다. 지금 통계청 자료를 보아도 9급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어느 해는 40대 1을 넘었고 대기업 공채는 100대 1을 우습게 넘기지요. 청년들의 이직 경험도 평균 서너 번은 된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시대가 달라져도 인생의 골격은 그리 변하지 않았습니다. 90%의 어긋남과 10%의 들어맞음, 이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운명인 듯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첫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 이어지지 못해 한동안 밤마다 천장만 바라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첫 직장에서는 윗사람과 부딪혀 1년 만에 그만두었고 박사 학위를 받기까지 논문이 3번이나 반려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 첫사랑과 이어지지 않았기에 지금의 아내를 만났고 그 직장을 그만두었기에 진짜 내 길을 찾았으며 그 논문이 반려되었기에 더 깊은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실패가 돌이켜보면 다음 문을 열기 위한 열쇠였던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을 생각합니다. 그분은 40에 강진으로 유배되어 무려 18년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자면 그것은 완벽한 실패였지요. 임금의 총애를 잃고 가족과 떨어지고 형은 흑산도로 더 멀리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18년의
유배지에서 다사는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를 비롯한 500여 권의 저작을 남겼습니다. 만약 그분이 한양에서 영의정까지 올랐다면 우리는 오늘날 다산을 알 수 있었을까요? 아마 조선 후기의 수많은 정승 중 한 명으로만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유배라는 90%의 실패가 학문이라는 10%의 진짜를 길어 올린 셈이지요. 다사는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패족 후이줄이 되었다고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이를 학문에 정진할 기회로 삼으라고 말입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그 말씀이 사무치게 옳습니다. 우리가 실패라고 부르는 것의 본질은 다음 문 앞에 데려다 놓는 마중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40이시든 50이시든 60이시든 혹시 인생이 자꾸 어긋난다고 느끼십니까? 노력해도 잘 안 되고 좋은 사람을 만나려 해도 자꾸 빗나가고 새로 시작한 일이 자꾸 막힌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그것은 인생이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90%의 어긋남은 결함이 아니라 10%의 진짜를 찾아내기 위한 자연스러운 여정입니다. 100번을 두드려야 한 번 열리는 문이 있다면 99번의 두드림은 헛수고가 아니라 그 한 번을 향해 가는 발걸음인 것이지요. 저는 이 100년의 창가에 앉아 제가 거쳐온 90%의 실패들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어긋남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여러분께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도 없었을 테니까요.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 중 하나는 오늘의 고통을 영원한 것이라 믿는 일이더군요. 젊은 시절에 저도 그랬습니다. 무언가 일이 안 풀리면 그 순간이 마치 인생 전체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사람과 헤어지면 다시는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았고, 한 시험에 떨어지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지요. 그 좁은 마음의 골짜기에서 저는 몇 번이나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100년이 넘는 세월을 지나고 보니 그때마다 제가 했어야 할 일은 단 하나였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바로 10년 전을 떠올려 보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당신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때의 당신을 그토록 짓누르던 고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당신이 잠 못 들며 걱정했던 그 일들 지금 다 어디로 갔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기억조차 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것은 시간이 해결해 주었고 어떤 것은 더 큰 일이 와서 묻어버렸고 또 어떤 것은 도리어 나에게 뜻밖의 선물을 안겨주고 떠났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 옛 제자였죠. 1997년 외환 위기가 터지던 그 겨울, 그는 40 중반의 나이로 다니던 대기업에서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의 강제 퇴출을 당했습니다. 평생을 회사에 바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지요. 아내와 2 아이가 있었고 막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이 코앞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제 연구실로 찾아와 책상 앞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교수님, 저는 끝났습니다. 그 한마디만 반복했지요. 저는 그때 그에게 별다른 위로의 말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저 함께 차를 마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2007년 그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사이 그는 작은 빵집을 차렸고 망했고 다시 일어나 동네에서 손꼽히는 베이커리를 만들어 가게를 셋이나 운영하는 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웃으며 말하더군요.
교수님, 그때 회사에서 잘리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빵 굽는 즐거움을 몰랐을 겁니다. 그날 그가 가져온 빵 한 봉지의 따스함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50대와 60대의 우울증 진료 환자 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중장년 남성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지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것이 시간을 너무 짧게 보는 습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회사에서 밀려난 일, 자식이 속을 썩이는 일, 부부 사이가 식어버린 일, 통장 잔고가 비어가는 일, 그 모든 것이 오늘 이 순간에 영원히 못 박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개나 고양이는 오늘만 삽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제를 기억하고 내일을 그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시간을 길게 펼쳐서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생명체입니다. 그 능력이야말로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큰 선물인데 정작 우리는 가장 힘들 때 그 선물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되게 이황 선생은 평생을 경징이라는 한 글자에 천착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경이란 마음을 한 곳에 고요히 두고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뜻합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깊은 곳의 물은 늘 잔잔하지요. 표면에 파도는 것에도 그 아래에는 흔들리지 않는 깊이가 있습니다. 태계 선생이 말씀하신 경이란 바로 그 깊은 곳에 마음을 두는 일입니다. 오늘의 고통이라는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한 발짝 물러서서 자신의 삶을 길게 바라보는 그 자세 말입니다. 저는 70이 넘은 어느 날 큰 병을 얻어 두어 달을 병상에 누워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이대로 끝인 줄 알았지요. 그런데 그 병상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 전체를 책장 넘기듯 차분히 들여다볼 시간을 가졌습니다. 20살에 절망했던 일, 30에 좌절했던 일, 40에 무너졌던 일들이 모두 어떻게 풀려나갔는지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니 모든 골짜기에는 반드시 그 다음에 언덕이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예외도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끝났다고 느끼는 순간은 사실은 한 챕터가 끝났을 뿐이라는 것을, 책은 아직 한참 남아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이 순간 견디기 힘든 무언가를 안고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자식과의 갈등일 수도 있고 배우자와의 거리감일 수도 있으며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요. 어쩌면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그런 날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날에는 부디 10년 전에 자신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때의 당신이 지금의 당신을 본다면 무엇라 말해줄지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도 너는 거기까지 왔구나. 잘 견뎌냈구나. 그리고 다시 10년 뒤의 당신을 그려보십시오. 그분은 분명 지금의 당신에게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그 시기를 너는 결국 지나왔단다. 걱정하지 말거라. 한 달 뒤면 사라질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1년 뒤면 상황 자체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10년 뒤면 오늘의 이 고통은 어쩌면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한편의 이야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을 견디는 힘이 아니라 오늘을 멀리서 바라보는 눈입니다. 삶을 오늘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삶을 긴 시간 그 자체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100년을 살아온 한 늙은이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두 번째 부탁입니다. 100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후회했던 일이 무엇이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너무 한쪽으로만 기울어 살았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저는 야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고 밤 12시가 되어서야 펜을 내려놓았지요. 아내가 차려준 저녁상도 그저 책을 펴놓은 채 허겁지겁 떠넘기듯 먹었고 아이들이 다가와 무언가를 보여주려 해도 아빠 지금 바쁘다 나중에 보자는 말로 밀어냈습니다. 그 시절 저는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을 쏟아부어 큰 성취를 이루고 나면 그 다음에는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무한히 펼쳐질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때 아이들은 이미 다 자라 제 곁을 떠난 뒤였고 아내는 오랜 세월 혼자 견뎌낸 무게로 인해 표정이 많이 굳어 있었지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나중에 한꺼번에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균형을 맞추며 살아내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큰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최선을 다해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욕심을 내려놓는 길이지요. 자기 개발의 길과 무소유의 길, 도전의 길과 해탈의 길, 이 두 가지를 사람들은 흔히 정반대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한쪽을 택하면 다른 한쪽은 버려야 한다고 가르치죠. 그런데 저는 100년을 살아보고서야 알았습니다. 이 두 길은 결코 어느 하나만을 골라야 하는 양자택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끌어안아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인간은 묘한 동물이어서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단순한 구도 안에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중간 어딘가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사람을 우리는 흔히 회색분자라며 비웃기도 하지요. 그러나 100년의 세월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은 인생의 진실은 늘 그 경계 위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법정 스님을 떠올려 봅니다. 그분은 평생을 무소유의 정신으로 사셨지요. 산속 오두막에서 차 한 잔, 책 한 권으로 충분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법정 스님이 그저 가만히 앉아만 계셨던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수십 권의 책을 쓰셨고 길상사라는 도량을 읽으셨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펼치셨지요. 무소유의 정신을 가지셨으되 그 정신을 세상에 풀어내는 일에는 누구보다 부지런하셨던 것입니다. 비움과 채움이 내려놓음과 펼쳐냄이 그분 안에서는 하나로 흘렀습니다. 다산정약용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학문은 실학시토 곧 실제에 쓰이는 학문이었습니다. 책상머리에 앉아 고고하게도 더만 논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삶에 직접 닿는 학문을 추구하셨지요. 동시에 그분은 유배지에서 차를 마시고 자연을 노래하며 아들들에게 자상한 편지를 보내는 따뜻한 아버지이기도 하셨습니다. 큰 뜻을 품으면서도 작은 일상의 정겨움을 놓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를 들여다보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통계를 보면 한국 40대와 50대의 번아웃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높고 황혼이혼 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합니다. 평생을 일에만 매달려 살다가 정작 은퇴하고 나니 가족과 나눌 말이 없어진 분들이 그토록 많다는 뜻이지요. 어떤 분은 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살다가 자식이 독립하고 나니 자신의 삶이 텅 비어버렸다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모든 것을 기대다가 그 사람이 떠나고 나니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겠다고 하시지요. 이 모든 비극의 뿌리에는 제가 보기에 한쪽으로만 기울어 살아온 시간이 있습니다. 일이든 가족이든 야망이든 안주든 어느 한쪽에만 모든 무게를 실어버린 삶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365일 중 절반은 무언가에 몰입하고 도전하고 자신을 시험해보는 시간으로 쓰되 나머지 절반은 그저 사랑하고 누리고 놀이하는 데 쓰자는 것입니다. 일주일 중 어떤 날은 새벽까지 일에 빠져들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날은 동네 한 바퀴 산책하고 손주의 손을 잡고 아이스크림 하나 나눠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교도 서열도 경쟁도 잠시 내려놓고 그저 한 마리의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그 순간을 누리는 시간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치킨 반반 같은 삶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후라이드 반, 양념 반, 한쪽 맛만 고집하지 않고 두 맛을 모두 누리는 사람, 도전의 짭짤함과 만족의 달콤함을 같은 접시에 담아낼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인생이라는 긴 식탁을 끝까지 맛있게 비워낼 수 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께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그 두 마디였습니다. 평생을 한국 현대사의 한복판에서 치열하게 사신 분이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남긴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거대한 가르침도 어려운 철학도 아닌 그저 감사와 사랑. 100년을 살아본 저로서도 그 말씀이 사무치게 옳습니다. 결국 우리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성취를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느냐 그것 하나입니다. 밤새도록 책상에 앉아 몰두하는 시간도 분명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몰두 뒤에는 반드시 그 몰두를 부드럽게 깨뜨려줄 사랑이 와야 합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는 시간, 누군가의 숨결을 가까이서 느끼는 시간,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 한 그릇을 나누는 시간, 그런 시간들이 없다면 우리가 이룬 모든 것은 결국 빈 껍데기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라도 한쪽으로 기울었던 무게추를 슬쩍 옮겨보십시오. 일만 하셨다면 잠시 멈춰 가족의 얼굴을 들여다보시고 가족만 바라보셨다면 잠시 당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십시오. 그 작은 균형의 회복이 100년 뒤 당신이 가장 감사할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저는 자주 생각합니다. 한 사람은 가진 것을 헤아리며 사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없는 것을 헤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100년을 살면서 저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 두 부류의 차이가 결국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같은 직장에 다니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매일 아침
같은 지하철을 타고 같은 시간에 출근해서 같은 점심을 먹고 같은 시간에 퇴근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오늘도 이 지긋지긋한 회사에 가야 한다며 한숨을 쉬고, 다른 한 사람은 그래도 매달 월급이 나오는 자리가 있어 다행이다라며 가방을 챙깁니다. 1년이 지나면 두 사람의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5년이 지나면 두 사람의 건강 상태가 달라집니다. 10년이 지나면 두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길로 갈라져 있을 것입니다. 객관적인 조건은 똑같았는데 왜 결과가 이렇게 달라질까요?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태도가 가진 힘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가진 것을 2배, 3배로 부풀려 보여주는 마음의 돋보기와 같지요. 반대로 불평은 우리가 가진 것은 작게 보이게 하고 없는 것만 크게 보이게 하는 마음의 일그러진 거울입니다. 요즘 의학계의 연구를 보면 흥미로운 결과들이 많이 나옵니다. 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우울증 발병률이 현저히 낮고 수면의 질이 좋으며 면역 기능까지 강화된다고 합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감사하는 태도가 인간의 신체와 정신에 미치는 영향이 규칙적인 운동이나 명상에 못지않다고까지 말합니다. 100년을 살아본 저로서는 굳이 연구 결과가 아니어도 이미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만 과학이 이렇게 뒷받침해 준다니 반가운 일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감사가 단순한 안주나 체념과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대로 좋아, 더 바라지 않을래 하며 웅크리는 마음은 감사가 아니라 포기입니다. 진짜 감사는 부족함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알면서도 그 가운데서 빛을 발견해내는 능력입니다. 결핍과 맞서 싸우면서도 동시에 가진 것을 잊지 않는 마음이지요. 그런 사람은 오히려 결핍을 더 잘 극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결핍이라는 어둠 속에서도 자신이 가진 빛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와 정반대로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또 하나의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박꾼들 사이에서 떠도는 말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처음 카지노에 갔을 때 가진 돈을 다 잃으면 그 사람은 신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큰 돈을 따면 신이 버린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듣기에는 거꾸로 된 말 같지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만큼 매서운 진실이 또 없습니다. 월급의 몇 배가 되는 돈을 단숨에 손에 쥐어본 사람은 그 짜릿함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내가 폭발할 것 같은 그 환희를 다시 느끼고 싶어 다음 주에도 카지노를 찾고 그 다음 주에도 찾습니다. 자신이 신에게 선택받은 행운아라는 망상에 빠지면서 결국 그의 인생은 무너집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로또 1등 당첨자들의 그 후 삶을 추적한 자료들이 종종 보도되는데 그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거액의 당첨금을 받은 사람들 중 상당수가 몇 년 안에 그 돈을 다 잃거나 가족과 절연하거나 심지어 당첨 전보다 더 가난해진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형제들과 돈 때문에 평생 등을 돌리게 되었고 어떤 분은 사기를 당해 빚더미에 앉았으며 어떤 분은 향락에 빠져 모든 것을 탕진했다고 하지요. 갑작스러운 행운이 그들의 점진적인 삶의 구조를 송두리째 부숴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다산 선생의 또 다른 가르침이 떠오릅니다. 그분은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근면, 진과 검소 두 글자야말로
일생의 보배라고 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도약이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쌓아 올리는 점진적인 성실함이야말로 인생의 진짜 자산이라는 말씀이지요. 인간이라는 동물은 본래 매우 느리게 성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과 비교해보면 얼마나 느린지 모릅니다. 송아지는 태어난 지 몇 시간 만에 걷고 망아지는 며칠이면 뜁니다. 그런데 사람은 1년이 다 되어서야 겨우 첫 발을 떼고 20해가 지나서야 어른이 되며 어떤 깨달음은 70이 넘어서야 비로소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느린 존재가 갑자기 거대한 도약을 만나면 그 도약 자체가 사람을 부수는 것입니다. 옛 사냥꾼들이 짐승을 잡는 방법을 아십니까? 가장 오래된 방식은 추격이라고 합니다. 짐승이 지칠 때까지 며칠이고 마라톤 하듯 따라가는 것이지요. 사람은 단거리에서는 짐승을 이길 수 없지만 장거리에서는 지구상의 그 어떤 동물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바로 그 오래 걷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벼락 같은 성공은 그 본성을 무너뜨립니다. 너무 좋아 보이는 것은 오히려 의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너무 아름다운 버섯이 독버섯이든 말이죠. 우리에게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함정일 수 있습니다. 저는 100년을 살아오며 깨달았습니다. 신이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큰 행운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제보다 살짝 나은 오늘, 오늘보다 살짝 더 나아질 내일, 그 작은 점진성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너무 좋은 것을 놓쳐도 이게 다행일지도 모른다고 미소 지을 줄 아는 사람, 살짝 나쁜 것이 오면 이것이 내게 면역력을 길러줄 것이다 라고 끄덕일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 인생에서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게임의 규칙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더 가지는 것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이 이기는 게임으로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비교와 박탈감에 시달리며 더 큰 행운을 쫓아 달려갈 때 그는 자기 마당에 핀 작은 채송화를 들여다보며 미소 짓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도약을 갈망하며 안달할 때 그는 어제보다 한 페이지 더 읽은 책을 덮으며 흐뭇해합니다. 그를 이길 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번만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 누군가의 안부 인사, 창밖에 햇살 한 줌, 그런 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을 100일만 이어보십시오. 당신의 얼굴이 달라질 것입니다. 1년을 이어보십시오.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100년을 살아본 늙은이의 말을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인생은 결국 감사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릴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제가 가장 늦게 깨달은 진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누구도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 같죠. 그러나 정작 우리는 평생을 누군가의 발자취를 따라가려 애쓰며 살아갑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삶, 사회가 정해놓은 삶, 옆집 누구네 아들처럼 사는 삶,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사람처럼 사는 삶, 그 수많은 롤모델들을 펜느라 정작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저도 그랬습니다. 20살 무렵에는 헤르만 헤세 같은 소설가가 되고 싶었고 30즈음에는 어느 위대한 학자처럼 살고 싶었으며 40에는 또 다른 어떤 사람의 그림자를 쪼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이 너무 빛나 보였기에
나도 그렇게 살면 행복할 것이라 믿었지요.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분명해진 것은 그들의 삶이 그들에게는 맞춤복이었을지 몰라도 나에게는 결코 맞지 않는 옷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그 누구도 살지 않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흉내내려 했던 시간들이 무너지고 좌절하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한 끝에야 비로소 깨달았지요. 인생이라는 것은 기성복 가게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옷을 골라 입는 일이 아니라 내 몸에 꼭 맞는 옷을 한 땀 한 땀 직접 지어 입는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사회가 정해준 길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 들어가 결혼하고 집을 사고 자식을 키우고 정년퇴직을 하면 그것이 잘 산 인생이라고들 했지요. 그러나 그 길은 이제 거의 무너졌습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사라진 지 오래고 한 직업에서 한 평생을 마치는 사람은 점점 드물어졌습니다. 작가가 되는 길도 학자가 되는 길도 법조인이 되는 길도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지요. 누구도 정답을 알려줄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따라야 할 정해진 길이 없다는 것은 곧 우리 모두가 자기만의 길을 만들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제 주변에 이런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순이 넘어 처음으로 그림을 배우기 시작한 어느 할머니는 이른해 첫 개인전을 여셨습니다. 평생 회사원으로 살다가 정년퇴직 후 작은 책방을 차리신 어느 신사부는 75세 첫 책을 펴내셨지요. 환갑에 대학원에 다시 들어가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도 있고 이른해 유튜브를 시작해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얻은 분도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50대 이상의 창업 비율이 해마다 늘고 있으며 평균 수명이 90세에 가까워지는 지금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은 더 이상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인생이 60년이라면 환갑은 끝이겠지만 인생이 100년이라면 환갑은 이제 막 후반전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40이시라면 인생의 절반을 막 지났을 뿐이고 50이시라면 아직 절반의 시간이 남아있으며 60이시라면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40년이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40년이면 새로운 언어 하나를 익히고 새로운 직업 하나를 가지고 새로운 사람 하나를 깊이 사랑하고도 남는 시간입니다. 저는 윤동주 시인의 마음을 자주 떠올립니다. 그분은 짧은 생애 동안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려 애쓰셨던 분이지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먹기를 바라셨던 그 마음, 누구의 인정도 누구의 시선도 아닌 오직 자기 자신과의 약속에 충실하고자 하셨던 그 자세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평생 마주해야 할 단 한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입니다. 저녁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그 거울 속의 사람이 나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것이 가장 잘 산 인생이지요. 그렇다면 자기만의 길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욕망을 잘 배치하라고 말입니다.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참 묘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한번 시작하면 점점 더 하게 되고 하지 않으면 점점 더 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더 사랑하게 되고 미워하는 사람은 더 미워하게 됩니다.
책을 읽기 시작한 사람은 더 읽고 싶어 하고, 한 달간 책을 멀리한 사람은 책장 앞에 서는 일조차 부담스러워집니다. 매일 산책하는 사람은 비가 와도 우산을 들고 나가지만 한번 집에 틀어박히기 시작하면 햇살 좋은 날에도 현관문을 열기가 싫어지죠. 이 욕망의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인생을 사는 방법은 단순해집니다. 내가 어떤 욕망 안에 나 자신을 집어넣을지를 신중히 고르는 일, 그것 하나만 잘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고, 좋은 책을 펴두면 책 읽는 마음이 자라며, 운동 가방을 현관 앞에 놓아두면 운동하는 마음이 자랍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자신을 어디에 데려다 놓을지를 정하면 나머지는 욕망이 알아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러니 오늘 한 가지만 결심해 보십시오. 내가 60대, 70대, 80대가 되었을 때 어떤 욕망 안에 살고 싶은지를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 욕망이 무엇이든 그림이든 글이든 사랑이든 봉사든 여행이든 그 욕망의 첫 문 앞에 오늘 나 자신을 데려다 놓는 것입니다. 작은 책 한 권을 펴는 것이든 짧은 산책 한 번을 나서는 것이든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전화 한 통을 거는 것이든 그 작은 시작이 곧 다음 10년의 나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의 언어를 가지십시오. 자기 삶을 자기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누군가의 명언을 빌리지 않고도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무엇을 사랑했고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어떤 실패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를 내 입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자기 자신의 롤모델이 된다는 말의 진짜 뜻입니다. 저는 이 100년의 창가에 앉아 살짝 떨리는 손으로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여러분의 90% 실패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것이 10%의 진짜를 데려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고통에 위로를 보냅니다. 10년 뒤에 보면 그것은 한편의 이야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순된 마음, 도전하고 싶으면서도 쉬고 싶고 사랑하고 싶으면서도 혼자이고 싶은 그 마음 모두를 끌어안으십시오. 그 두 마음이 모두 당신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갑작스러운 큰 행운보다 매일의 작은 점진성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누구의 길도 아닌 오직 당신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이 지구상에서 단 한 번도 존재한 적 없는 오직 이 생에서 처음 시작된 당신만의 그 삶을 부디 끝까지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사랑하시며 후회 없이 사시기를. 저는 여기 이 창가에서 언제까지나 여러분의 안녕을 빌고 있겠습니다.